지난 일부에서는 도박이 어떤 것인지, 도박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도박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도박 상품은 IT 기술과 세계 경제 발전의 추세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와 도박에 빠지는 이유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1부에 이어서 사람들이 도박 상품 소비를 끊지 못하는 이유와 도박에 빠진 상태의 심리적 특징, 그리고 도박에 빠진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비율이나 어떤 도박 상품이 많이 빠져 있는지, 도박에 빠진 사람이 치료를 받고 회복은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할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다는 것은 도박 상품과 그것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도박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제 원인으로는 도박자 개인의 타고난 그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 아동기 경험, 기질, 스트레스, 돈에 대한 기대, 인간관계, 성취 욕망 등 생리적, 심리적 요인이 이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박자를 둘러싼 외부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원인으로 생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취약한 그 유전적 소인으로 뇌의 도파민 보상 체계 손상으로 도파민 수준이 증가해서 쾌감에 이제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도박 행동이 뇌의 보상센터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노르아드레날린 기능 이상으로 과도한 각성을 추구하거나 쾌락 추구 성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세로토닌이 저하될 때는 행동 억제 기능이 저하되어서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대뇌 전두엽 기능 저하나 손상으로 억제 능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으로 부모의 도박 장면이나 가정 파탄 장면 등의 아동기 경험이 도박자를 도박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끊지 못하는 원인으로 또 심리적 요인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이트 학파의 이제 정신역동 이론입니다. 도박 행위는 충동과 이제 죄책감을 동반하는 일종의 자기 처벌이라고 하며 자기 모멸이며 피약적인 쾌락 행동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아동기의 무의식적 갈등으로부터 솟아나는 불안을 해결하거나 다루는 자기 처벌적인 상징물이 이제 도박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도박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의식의 근원은 무의식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살인 충동, 정오심과 존경의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도박을 벌여야 하고 많은 돈을 잃어야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도박은 다양한 방어적 기능을 이제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아동기의 우울과 상실, 불확실성과 무력감, 자아의 분열, 죽음이라는 필멸성,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제 압도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통제력과 권능을 이제 확보해야 한다는 이제 착각으로 도박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끊지 못하는 심리적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또한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도박 행동은 이제 쾌감이 증폭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학습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강화가 도박에 빠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 행위의 학습 과정은 조작적 조건화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으로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선택적 보상이란 강화와 벌을 의미합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처음부터 많은 돈을 이제 걸지 않았지요. 대개는
처음에는 사교적이거나 재미로 적은 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극이 되는 도박 행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내가 한 베팅, 즉 반응이 되지요. 베팅이 큰 돈을 따게 했거나 커다란 쾌감을 맛보거나 또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 즉 정적 또는 부적 강화가 되면 이후에 도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박 초기에 큰 돈을 따면 도박에 많이 빠집니다. 이런 강화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기 도박판에서는 초반에 돈을 따도록 일부러 져주기도 합니다. 이 도박에 주어지는 강화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되어 도박에 잘 빠지게 합니다. 이 강화의 지연 시간이 짧을수록, 즉 반응을 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강화가 주어질수록 강화의 효과도 큽니다. 노동으로 겁의를 받는 데는 최소한 한 달 또는 일주가 걸리는데, 이보다 도박의 결과는 1분이나 30분, 20초 정도에 밖에 안 걸리고 빠르고 즉각적입니다. 강화의 양은 도박을 간헐적으로 얻는 돈과 쾌감이 노동이나 다른 놀이에서 얻는 값어치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에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 시기는 강화 스케줄이라고도 하는데, 도박판에서 도박자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지속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도박은 이 간헐적 강화, 즉 간혹 가다 큰 돈을 따면 커다란 강화물이 됩니다. 이 강화의 값어치가 처벌, 즉 지금까지 이런 돈을 만회할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착각하거나 간혹 또 실제로 크다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도박판의 강화 스케줄은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변화 비율 강화, 즉 우연히 작동합니다. 이것을 도박자들은 모르지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게 되는 원인을 학습 이론에서는 고전적 조건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형성 전에는 무조건 자극이 되는 이 도박판이 이 무조건 반응인 결과물이 쾌감, 흥분, 스릴감이 정폭되거나 우울감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이 함성 소리, 불빛, 분위기, 음악 소리, 같이 도박했던 사람들의 이미지 등이 중성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형성이 된 후, 즉 학습이 된 이후에는 도박자는 도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더라도 도박판과 관련된 환경당에서 조건 자극인 함성이나 분위기, 도박장을 지나칠 때 도박을 같이 했던 친구와 우연히 만나거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도박 관련 기사나 뉴스를 접하게 되면 흥분하고 돈을 따는 것, 도취감, 불편한 감정의 해소, 도피욕구 등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도박자는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은 경험이나 패배했을 때의 자괴감과 실망감, 불안, 우울, 공황 상태의 초조감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도박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양가 감정에서 도박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해서야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박 행위를 끊지 못하는 심리적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인지 이론이 있습니다. 도박자에게는 특별한 그리고 잘못된 신념 세트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도박을 따고자 하는 동기, 최소한 그 도박판에서 이기고자 하는 동기와 결합해서 도박을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도박자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지적 오류는 무선성에 대한 잘못된 지각입니다. 이 무선성이라는 것은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는 일정한 법칙이 없으며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만약 5번 던져가지고 4가 나왔다면 6번째는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독립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가 나올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슬롯머신, 확률 게임이죠. 슬롯머신의 사례는 잭팟이 나올 것인가는 사전에 확률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슬롯머신의 버튼을 세게 또는 부드럽게 누르는 등의 방법이나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을 발휘해서 말이죠. 나아가 사건이 실제보다 예측 가능한 것처럼 확신하면서 자기 확신이죠. 하면서 도박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제력의 이제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무선성의 개념을 무시하고 자신의 도박 기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도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도박판에서는 우연히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이 잃었으니까 이때쯤이면 잭팟이 한 번쯤 터질 때가 되었다고, 행운이 이제 좀 더 이제 점점 가까워졌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를 도박자의 자기 편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또한 도박자들은 선택적 기억과 사고의 오류를 이제 범합니다. 도박을 하면서 돈을 땄던 기억만을 회상하고 돈을 잃었거나 나빴던 기억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무시하거나 차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도박판에서 이길 때는 자신의 기술과 노력 덕분이라고 이제 자랑하고, 내가 졌을 때는 남이 조작했다 등의 남 탓을 하거나 예서 무시하고 누가 물으면 답변도 피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미신적 신념이 매우 강합니다. 미신적 신념이란 실제로 그 행동이 결과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제 신념을 말합니다. 수험생, 운동선수, 도박자 등이 하는 특별한 행위들이 많죠. 부적이나 속옷을 빨지 않기, 수염을 깎지 않거나, 미역국을 먹지 않거나, 손톱을 자르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거나, 돼지 꿈꾼 이제 복권을 사러 가거나, 정해진 좌석에 꼭 앉아야 하거나, 거울을 2번씩 꼭꼭 보기 등등. 자신만의 방법이 무수히 다양합니다. 미신적 신념 역시 결과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갖겠다는 자기 암시의 일종이죠. 자신의 이런 미신적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방해를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격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아슬아슬함, 일보 직전의 심리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즉, 도박판에서 이기기 일보 직전에, 바로 직전에 지는 것이나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박을 아쉽게 놓쳤다고 고함을 지르고 땅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물고 술을 먹고 지나간 성패를 잊지 못하고 집착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반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독은 일과 사랑, 자녀 양육, 여가, 인간관계, 건강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가 삶의 유용한 도구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절할 때 멈추고 자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에 빠진 사람은 미성숙함을 보입니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도 회복력도 약합니다. 도박에 빠질수록 성격은 더 황폐해집니다. 사람이 성급해지고 화를 잘 내고 남의 흠을 잡고 혹평을 하기도 하고 적개심을 품기도 합니다. 자기 몰래 돈을 숨겨놓았다고 의심을 하거나 도박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협박도 합니다. 이 도박할 돈을 구해오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극심한 기분 변화와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 도박하는 매 순간마다 분노, 우울, 죄책감들이 서로 교차하며 극심한 기분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잘합니다. 문제를 부인하고 변명하며 합리화하는 것은 도박 중독자의 흔한 자기 방어 행동입니다. 이럴 때 상대자가 이혼하겠다고 말로만 하거나 각서를 수백 장 받아도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조종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의존성과 독립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먼저 자신이 이혼이나 별거를 먼저 요구하거나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나가면 배우자가 당황하리라고 예상하면서 배우자나 가족을 역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도박에 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덮거나 축소하는 등의 부인하기를 잘합니다. 이 도박자는 현실에서는 이런 돈에 대한 책임, 부채 문제, 가족 관계나 일, 친구 관계 등 해결해야 될 골치 덩어리가 잔뜩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도박 중독자들한테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도박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밥 먹듯이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도박 빚을 숨기고 또 축소합니다. 나중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나옵니다. 가족이 모두 공개하라고 하면 일부만 공개해서 가족이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상환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대출받고 빌린 돈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도박자의 말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도박자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이런 관계가 치료와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가족들이 도박자의 말과 행동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박자의 회복에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들은 다시 쏘골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관계를 단절을 하려고 하지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잘합니다. 월터스라는 학자는 도박 중독자의 변명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축소입니다. 도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보편적 행위이며 설사 문제가 있어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이 도박판에서만큼은 도박자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박할 자격이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원만 해주면 금방 복구가 가능한데 도박할 돈을 대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또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문제에 직면하면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변명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상주의라는 겁니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갑자기 잘해주기도 합니다. 이 도박을 하지 않을 때는 가족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도박자가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서, 즉 2차적 이득을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낙관주의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낙관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경쟁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감당하지도 못하는 돈을 걸고 지나친 경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를 짊어집니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도 파탄납니다.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또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도박판을 기웃거리고 심부름을 하며 돈을 받으면 또 바로 도박 행위를 합니다. 남을 거짓말로 속이고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도박에 빠진 상태는 주변에서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은밀한 중독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알코올이나 마약, 약물 중독처럼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나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쩡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기고 지는 또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즉 머리 굴리는 행동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주고받는 게임에 습성이 있어가지고 거래관계에도 민감합니다. 이 가족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도박 행위를 이제 잘 숨깁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다른 어떤 중독자보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가족과 배우자, 친척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도박 자금을 이제 끌어 쓰지요. 이 가족들이 더 이상 이제 여력이 없거나 돈을 대주지 않으면 도박한다는 것을 모르는 주변 친구나 은행, 카드회사, 사채업자 등에게 거짓으로 돈을 이제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가족과 배우자에게는 이제 숨기죠.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양파처럼 까도 계속 거짓말로 이제 빚을 진 것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 가족들은 도박자의 거짓말을 눈치채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정도까지야 했겠어 하면서 문제를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소평가하고 도박자를 은근히 이제 믿고 싶어 하지요. 누구나 그 안 좋은 사건을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지요. 이렇게 가족들도 은연중에 도박자의 거짓말에 은밀하게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가족들은 문제의 발생을 이제 지연시키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일시적인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이제 바라는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도박자는 더 거짓말이 이제 교묘해지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조차 이제 모르게 되죠. 특히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박에 빠진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이혼, 공금횡령과 관련되어서야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을 진단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만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줄여서 DSM-5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도박장애는 물질 사용 및 중독성 장애의 하위 분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즉 1년 동안 9개 문항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도박 행동이 있을 때 도박장애로 진단됩니다. 물론 다른 정신질환인 조증사파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단됩니다. 첫 번째는 내성이 생겼는가입니다. 문항으로는 원하는 흥분감을 얻기 위해 베팅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가 증가한다에 해당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금단 증상이 있는가입니다. 도박을 중단하려고 하면 과민해지고 안절부절 못한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조절 실패입니다. 도박을 중단하거나 끊거나 조절하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에 해당되는지입니다. 네 번째는 도박에 집착하는가입니다. 도박에 대한 생각에 자주 사로잡힌다에 해당되는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회피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도박을 한다에 이제 해당되는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추격 매수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고 나면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날에 다시 이제 도박장에 간다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하는 도박 행위와 규모를 이제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다에 해당되는지입니다.
8번째는 일과 대인관계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느냐입니다. 도박으로 인해 자신과 중요한 관계, 직업 혹은 교육 또는 경력상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망치게 된다에 이제 해당되는지입니다. 9번째는 구조 요청입니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절망적인 재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조달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이상 9개 문항 중에 4개 이상에 해당되면 도박장애로 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다른 나라에서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는 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백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어느 한 시점 또는 일정 기간에 특정 인구 집단 또는 지역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수를 대응되는 전체 인구수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이 지표는 질병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를 같은 기간의 전체 조사 대상 인구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2번째로는 이제 발생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어떤 질병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에 대한 1년간의 새 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카운트합니다.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발생률을 조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서 유백률을 조사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백률은 선별검사 척도의 표준화 여부, 신뢰, 타당도 등 문화적 배경, 조사 방법, 규모 등의 차이로 국가 간의 정확한 비교는 이제 불가합니다. 또 국가별로 부정적인 결과를 드러내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 아젠다 설정의 목적으로 과다 측정된 자료를 정밀한 검증 없이 발표해가지고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의 기타 선별 도구로 측정한 것에 의하면 한국은 도박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0.9%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 합치면 2.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동양권에서는 마카오는 해비로는 1.8%, 광의로는 4.3%, 홍콩은 해비로 1.4%, 광의로는 3.3% 정도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 중독 치료 대상자가 이용한 도박 종류별 비율을 살펴보면 이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스포츠 토토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드, 주식, 합법적 스포츠 토토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별로 보면 남자의 비율이 96%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는 단지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가 6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0대도 8.2%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도박 상품의 종류와 그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한국행사정책연구원의 제4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많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불법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적성 및 실시간 게임, 사설 카지노 순으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들어가는 단계 및 빠져나오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리 단계에서는 재미로 시작해가지고 대박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박이라 하면 사람들마다 느끼는 주관적 경험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대박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한 금액 이상으로 돈을 따면 자신이 기대한 금액 이상으로 돈을 따면 대박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걸려가지고 도박을 계속 하면 돈을 잃기 시작하고 기술과 통제력 착각에 빠집니다.
이 부채가 늘어나는 이제 절망 단계를 거쳐서 가족과의 단절 등의 포기 단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박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다행히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차리거나 가족의 이제 지지나 도움으로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포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혼자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치유는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단박에 끊을 수 있는 치료제도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 치료자, 주변인들의 강력한 치료적 동맹으로 재발과 회복을 이제 거듭하면서 도박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도박이 어떤 것인지, 도박 중독은 어떤 상태인지, 가족의 대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도박자들의 도박 행위를 도와주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육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도박자의 치유 작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차스카와 디클레멘터의 변화 단계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전혀 치료 의지나 생각이 없는 상태인 전숙고 단계에서부터 숙고 준비 단계를 거쳐가지고 치료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 단계를 거쳐서 단도박을 유지하는 단계를 거쳐서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치료자는 적절한 기술과 교육, 경청과 공감, 지지 등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선행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원위치 돌아간다 같이 추락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나선행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심리 치료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제 도박 중독 전문 치료를 위한 약물은 없습니다. 항우울제로 사용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SRI라고 하는데 이거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그 아펜기랑제인 날트렉손 등이 이제 사용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변화에 대한 동기가 이제 부족합니다. 변화 동기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변화를 일궈낼 이제 자신감이 없거나 또 양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동기 강화 치료의 초점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제 발견하고 양가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제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과 역동 이론에서는 도박 중독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제 외상 경험 등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의식하지 못한 문제를 자각하고 통찰력을 이제 가지도록 하고 재훈습하도록 돕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을 이제 치료하기 위한 인지 행동적 접근은 왜곡된 인지와 비합리적 신념을 바로잡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이제 관리 방법과 자기주장 훈련, 의사소통 훈련 등을 이제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실제 그 도박 상황에 노출하면서 자극과 반응에 둔감하는 방법도 이제 사용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 심리적 치료의 긍정 심리적 접근은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개인의 행복 추구 동기와 도박자가 가진 강점과 미덕을 이제 찾아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줍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또한 필수입니다. 또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들에게 먼저 도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도박자의 행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제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도박자에 대한 신뢰 상실, 불신, 의심에 대한 치유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부 치료도 이제 병행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을 이제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이론적 개입 부분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다중양식 이제 모델로 접근합니다. 도박자의 개인적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시에 이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음 챙김의 기법이 도박자의 자각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익명의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도박 문제를 이제 서로 공유하고 회복을 위한 지지와 격려를 하면서 12단계 영성 프로그램을 이제 훈련합니다. 이 모임 단체로는 한국 단도박 모임과 한국 단도박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치료센터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사형산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가족이나 도박자가 있다면 이런 기관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소개해 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이 정부 기관인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유캔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KL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치료비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 관련 전문가인 의사나 상담자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